가장 중요한 거는 싸다. 싸다. 네, 이거 말고는 더 좋은 장점이 없는 이거 거예요. 경매랑 똑같은 건데. 오피스텔은요, 매물 달라고 번호 대기 달아놔야 돼요. 환급성이 안 좋다는 거는요, 일부 오피스텔 얘기예요. 저기 외곽. 실제로 재개발 구역 안에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네. 5천만 원 하던 게 5억이 됩니다. 사다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피스텔에 관련돼서 전문가로 지금 계시는데요. 네. 사다리 TV라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자, 어떤 분인지 좀 우리 구독자님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사다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다리라고 합니다. 그 오피스텔 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8년차 전업 투자자이기도 하고 오피스텔 관련된 책이 없어서 제가 오피스텔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까지 직접 썼어요. 아파트도 하고 상가, 다가구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오피스텔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하신 지 벌써 8년이 되셨고 네.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오피스텔이 탁월하다 이렇게 느끼셨나 봐요. 그게 710 대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중과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제 투자가 좀 전환점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오피스텔이 이런 매력이 있네? 그렇게 알게 되면서 더 오피스텔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 네. 취득세가 12%로 오르니까 네. 오히려 4.6%인 취득세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져 버렸어요. 실질적으로는 6.4%에 아마 세율을 내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오피스텔이 더 저렴한데 취득세 하나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취득세 말고 또 오피스텔 투자의 특장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싸다. 싸다. 네, 이거 말고는 더 좋은 장점이 없는 이거 거예요. 경매랑 똑같은 건데. 그렇죠. 예. 이제 다른 자산들은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 투룸, 쓰리룸, 상가,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 오른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원룸 오피스텔. 그게 이제 제일 저렴하거든요. 다른 자산들이 다 올랐을 때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다고 봤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은 네. 다른 자산 다 올랐는데 네. 원룸 오피스텔은 오르지 않았다는 건 앞으로도 오르기 힘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 있거든요. 제가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네. 받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번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파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맞아요. 오피스텔은요, 정말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예요. 아파트는 40%, 50% 떨어질 때 오피스텔은 많이 떨어져봤자 진짜 마이너스 5%? 통계를 내주는 사이트가 있긴 해요. 네. 근데 거기는 유료라서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입주량 그래프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입주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요즘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분양한 오피스텔이 없거든요. 그 말인 즉슨 24년 이후에 입주할 오피스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분간 이제 공급과 수요가 네. 굉장히 엇박자가 심하게 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입주를 분양을 한다? 그러면 4억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서울이라면. 오, 4억이면 웬만한 아파트 값인데? 그러니까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그때의 분양가랑 현재 오피스텔은 거의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오피스텔 잘 팔리나요? 오피스텔은 잘 안 팔린다.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거꾸로 지금 아파트가 환급성이 좋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이제 금매만 거래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오피스텔은요, 매물 달라고 번호 대기 달아놔야 돼요. 환급성이 안 좋다는 거는요, 일부 오피스텔 얘기예요. 저기 외곽. 지역이 중요하군요. 예, 그리고 세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대수 예. 몇 세대 정도 세야 되죠? 저는 적어도 300세대는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300세대가 안 넘은 거는 사실상 너무 소규모라서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서울에서도 몇 군데 지역이 딱 정해져 있겠네요. 의외로 서울에 300세대 신축 역세권 하면은요, 살 수 있는 게 한 20개 정도도 안 돼요. 200세대 안 되는 그 네. 비브랜드. 그렇죠. 그런 거는 투자 안 하죠. 그런 건 네. 투자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황금성 때문에. 네. 황금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못 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대수도 네, 굉장히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군요. 그럼요. 예, 오. 가장 먼저 보는 거죠. 가장 먼저 세대수. 예. 그러면 그 지역들은
항상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네. 그 수요자들은 투자자들인가요? 실수요자들인가요? 투자자들이 일단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특히 입지가 좋고 세대수, 연식, 브랜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면 대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얼마 정도 된 연식이 합리적인? 사람들 상식이 네. 10년이라고 이전. 알고 있어요. 네. 자, 물어볼게요. 네. 아파트 10년 넘은 건 어떠세요? 아파트 10년 넘으면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실수요자가 아. 없으니까 네.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률을 보고 들어갈 때 네. 이제 10년 이상 되면 좀 환급성도 떨어지고 수익률도 떨어진다. 이게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거죠.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다가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은 10년 차가 되면은 가전 가구가 돌림노래처럼 고장이 나요. 아, 그럼요. 맞아요. 세탁기, 1년 뒤에 에어컨, 1년 뒤에 냉장고, 1년 뒤에 보일러.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월세를 줬는데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건 별로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수익에 비하면 미미한 부분이죠. 네, 미미하죠. 연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입지가 더 중요한 거지. 10년이 지나도 네. 입지만 괜찮으면 그렇죠.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많은 또 오해가 네. 오피스텔 대지집은 적어서 네. 재건축 안 돼. 네, 네. 라고 하시죠. 재건축 돼요. 재건축된 오.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강남역 아크로텔이라고 네. 거기가 현대 오피스텔인가? 또 오래된 88년식 오피스텔이었어요. 2016년식 오피스텔로 재탄생했고 서초구에 센터 프라자라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 오피스텔은 88년식이거든요. 2년 사이에 네. 2억에서 3억이 됐어요. 실거래가가. 실거래가가? 네, 그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 엄청 낡았어요. 가보면. 그거 재건축 하나요? 그런 네. 기대감이 있는 거고 청담동에 있는 경원이라는 오피스텔은 1억 5천이 3억이 됐어요. 그래요? 네. 오피스텔이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재개발 구역 안에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네. 5천만 원 하던 게 5억이 됩니다. 오피스텔도 개발 호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편견이었네요. 대전에 장대동 그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거기 안에 이제 넥서스 빌인가 넥스 빌인가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5억이 넘어가요. 작은 평수는 아니었는데 네.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거기 똑같이 된 거죠. 이제 개발 호재가 이미 선반영된 가격인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방배동에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오피스텔이 포함되니까 오피스텔이 아파트로. 오피스텔이 아파트로 그렇게 탈바꿈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가 결국엔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시 연식, 네. 어느 곳에 입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피스텔의 가치도 굉장히 크게 달라지네요.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들은 아예 네. 쳐다보지도 마라. 현재는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우리나라에서 어딘가? 서울. 서울에만 집중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서울에서도 네. 이제 도심 지역에서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강남, 여의도, 종로, 그리고 구디, 가디, 네. 판교까지. 맞습니다. 네, 이렇게 딱 지역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하시다가 오피스텔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될 게 아파트는 학군이 중요해요. 근데 오피스텔은 그런 게 전혀 안 중요해요. 네. 내가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가깝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역세권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강조하는 게 2호선, 9호선 또는 뭐 신분당선, 분당선 사람들이 결국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할 수 있느냐 그걸 봤을 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피스텔은 출퇴근이 더 중요한 부동산이라는 거죠.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직장이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네. 집이 인천 쪽이에요. 그러면 출퇴근하는데 한시간 더 걸리겠죠. 돈도 많이 들어요. 네, 돈도 네. 많이 들고. 네. 근데 그 옆에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이 한 30만 원 더 비싼다고 생각해봐요. 교통비도 대로 아끼고 하루의 시간을 2~3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0만 원 투자 못 할까요? 일자리가 많은 업무 지구에 임차인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를 지금 여러 건을 하셨는데 네. 특별히 이거는 진짜 대박이었다 하는 성공 사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보다는 수강생들, 아. 그러니까 상담하신 분들의 이제 사례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강남역에 있는 아이파크 1차가 굉장히 마음에 들으셨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단지가 300세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매물이 없는 거예요. 나오는 족족 다 사시는데 여기는 내가 평생 갖고 싶다. 아, 평생. 네, 너무 좋다. 신분당선, 9호선 급행되고 교보타워 있고 서초 쪽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상권들이 많아요. 뭐 맛있는 맛집, 뭐 쇼핑거리, 임차인들이 막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우리가 오피스텔 산다 그러면은
원룸, 자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금수저들이 많이 살아요. 오피스텔을 슈퍼카드를 우와.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오피스텔 사는 게 아니에요. 편해서 사는 거예요. 그 물건은 네. 이제 월세 수익용 물건이죠. 그분은 월세 수익도 나중엔 바라보고 투자를 하셨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세 끼고 더 사야겠다라고. 물건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근데 왜 시대가 오르냐라고 네.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동안 안 올랐는데 무슨 오피스텔이 이제 와서 오른다고 하느냐. 작년 여름에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금리가 오르니까 월세가 60만 원 하던 게 70만 원. 에게 10만 원이야? 16%예요. 정말 무섭게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에 월세가 오르는데 음. 매매가가 안 오를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분이 그 오피스텔을 사면서 느꼈던 게, 야, 이건 대박이다. 손해를 볼 수가 없다. 오피스텔 전세도 하락세가 네.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네네네. 또 빌라 사기 사건? 전세 들어가는 임차인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맞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은 어떤가요? 오피스텔도 여파가 분명히 있어요. 음. 요즘은 반전세가 굉장히 트렌드예요. 그쵸. 반전세를 일으키려면 또 대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대출이 되는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하고 음. 월세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월세 수익률로만 따졌을 때 12%가 나와요. 2억짜리 오피스텔이에요. 그거를 1억 8천에 20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은 투자금이 2천만 원 들잖아요. 네. 근데 수익률로 따지면은 연 240만 원, 그러니까 12%의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게 보면 또. 네. 오피스텔은 네. 항상 월세를 수익으로 하는 물건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한동안 이제 전세가 갭이 얼마 안 돼서 네. 갭 투자라도 많이 했던 물건이고 최근에는 이제 네. 대출을 일으키고 반전세로 해서 투자금도 많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월세 수익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네. 물건인 거네요. 제가 무조건 전세로 투자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시면 월세로 하면 더 좋아요. 투자도 훨씬 쉽고요. 임차인 구하는 것도 훨씬 쉬워요. 시세 차익을 보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수요가 다 월세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괜찮아요. 월세 투자. 네, 지금 뭐 전세를 하고 싶다고 내가 마음 먹어도 전세보다 월세 임차인이 훨씬 많은 타이밍이라면 시장에 맞춰서 월세 네. 세팅을 하시는 게 맞을 한 것 가지만 더 같아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전세 가격이 10% 정도 조정이 됐었어요. 근데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청년을 우대해주는 버팀목 전세 대출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2억까지 대출이 되는데 금리가 무려 1.8%. 아, 중기청 대출은 1억까지 되는데 금리가 무려 1.2%. 대출까지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임대인이요. 네. 전세 대출 줄줄줄 외워야 돼요. 임차인한테 이렇게 저렇게 보증서는 이거 쓰고 이렇게 해서 대출 받으세요. 알려주고 중개사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임대인도 뭐 당연히 좋고 임차인도 저렴하게 비싼 월세 안 내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임차인 관리에 대해서 또 네. 궁금하네요. 거기 지금 오피스텔 몇 개 갖고 계신 거예요? 30개가 넘어가요. 30개면 네. 30명의 임차인을 관리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네. 임차인 관리는 좀 어떠신가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단지 내 부동산이 있어요. 단지 내 부동산이 다 관리를 해줘요.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언제 만기가 되면 미리 전화가 와요. 연락 와요. 아, 사장님 언제 만기인데 전세 안 넣으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중개보수료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최근에 임차인이 새로 바뀌면서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거길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분이 다 가서 시설물 점검을 했습니다. 환풍구 소리가 좀 크고 어디 경첩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느 철물점 아저씨가 얼마에 해주시고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다 하고 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청구만 해주세요 하면은 수리까지 끝나가지고 영수증 첨부해 주셔서 다 해주세요. 제가 아이고. 갈 필요도 없어요. 네. 전화랑 계좌 이체만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세대수. 세대수가 많아야지 단지대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도 하는 거고 그냥 100세대 정도 되는 빌라와 다름없는 오피스를 샀다면 아마 그런 단지대 부동산이 없어서 관리를 해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대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임차인 관리도 있었네요.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대출에 대해서 빠뜨릴 수 없는데요. 2부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제부터 보고 낙찰가가 감정가 넘어섰어요.